크리스토가 미술가로서 작업을 구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게 이렇게 구상을 딱 하게 되면은 장클로드가 뭐를 했냐면은 그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업무를 바로 이 잔클로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업무하는 거를 딱 자연스럽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상적인 어떤 그 크리스토의 작품 상상 구상들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잔 크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이 너무 잘 맞은 겁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의 국회의사당에다가 그 은색 천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작업 비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들, 행정가들과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바로 이 잔클로드가 하게 된 겁니다. 아내 잔클로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 일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길게는 막 몇 년이 걸렸고 더 길게는 막 40년, 막 10년, 20년, 40년이 걸렸던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일들을 이 잔클로드가 도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두 사람은 인꼬 부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둘이 이 작업을 같이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둘 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술은 오직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고 너무 순수한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예술은 뭐 오직 우리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둘이 상상을 했고 이거를 현실화시키자라는 꿈을 갖고 그거를 평생 만들다가 세상을 떠난 예술가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클로드라는 사람은 예술가라고 이제 미술계에서 얘기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크리스토의 어떤 그 PR 매니저라든지 혹은 사업 매니저, 이 작업을 해주는 그 매니저라고 보통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둘 다 동등한 예술가로서 이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크리스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크리스토, 잔클로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부부 예술가로 얘기를 하고 두 예술가 모두 사실 두 사람 다 같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참 특별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두 사람이 그것도 동성이 아닌 여남이잖아요. 다른 성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둘이 삶을 살고자 하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같고 그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이라든지 가치관이 서로 너무나 또 동일하게 공유가 되는 두 사람이었던 거죠. 참 이게 저는 참 사실 그래요. 이거는 참 저도 그렇고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방송을 끄거나 혹은 방송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의 연을 맺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대부분의 인생의 대부분을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책임져 주기도 하고 서로 어떤 애정으로 보살펴 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믿어주고 그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외롭지 않게 서로 지켜주는 어떤 가장 큰 자신의 어떤 동반자잖아요. 사실 그걸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면서 결혼을 하죠.
근데 뭐 저도 지금까지 어떤 그 경험들을 이렇게 주변의 경험들을 보게 되면 참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생각이고 꿈이잖아요, 꿈. 그죠? 그렇게 부부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인데 그렇게 다들 되면은 참 좋죠. 그런 꿈대로 실현이 되면 좋지만 제 주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주변의 것들을 보게 되면서 느낀 거는 참 그런 이상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수긍이 되는 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던 두 사람이잖아요. 예.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갑자기 같은 공간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서의 어떤 그 얼마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기결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감정 문제로만 이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왜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거기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버리면 계속해서 핀트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태어난 해도 같고 태어난 그 연월일이 다 같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평생 동안 그쵸?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좋은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 미술사의 그 어떤 미술적인 아름다움,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어떻게 존속되고 기억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남기는 것이 그것도 둘이 같이 함께 이렇게 평생을 작업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부러워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게 되게 부러워요. 예,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이게. 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다. 서로한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두 사람 다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음. 사실 저는 느끼면서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참 나랑 어떤 같은 세계관이나 나랑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뭐 남자든 여자든 친구로서 뭐 만나든 뭐가 됐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같이 같은 뜻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었겠어요. 예. 예. 앞으로 제가 좀 더 많이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더 많이 깊이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관계, 인간적인 둘의 부부적인 관계로나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그 관계.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의 부부로서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나와 있지가 않죠. 예술가로서의 이제 두 부부의 관계적인 부분의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술적인 부분에서 잘 맞았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 사적인 부분에서도 둘은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저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서로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데 예술을 한다? 이건 둘 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 너무 잘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요. 예, 그런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되게 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뭐 어떤 이성이 아니라 동성도 마찬가지로 동성 친구, 여성 친구, 남성 여성 친구 둘 다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되게 꿈꾸거든요. 항상. 예, 저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워놓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같은 연월일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야 되나? 예, 저도 그럼 같은 연월일에 태어난 사람을 좀 있으면 관심 깊게 봐야 되나? 이렇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같은 연월일에 태어난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만나야 되나? 아,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964년에 이제 둘 다 뉴욕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어떤 거대한 규모의 그 포장 프로젝트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 뭐 호주 시드니에서 작업했던 해변 포장이라는 작업 있죠. 이거는 이제 시드니 근처에 있는 리틀베이 해안지대, 그렇죠? 2.4km 정도 되는 이 구간에다가 이제 합성섬유 천으로 이제 다 씌운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초기작 1969년 작품이고 뭐 그 이후에 바로 1년 후에 기획을 해가지고 1972년에 작업이 된 게 이제 계곡의 커튼, 이제 벨리 커튼이라는 작업 있죠. 미국 콜로라도에서 작업을 한 게 있고 뭐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엄브렐라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산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은 일본이랑 미국에 동시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984년에 기획을 시작해가지고 1991년도에 실현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분들의 작업은 진짜 오랜 기간을 걸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사토강 계곡을 따라서 파란 우산 1340개를 설치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태전 고개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다 노란 우산 1760개를 설치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랑 행정적인 어떤 허가 절차를 거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들이 또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오케이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공문들이 오갈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제작 비용을 또 어떻게 보면 조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달한 이후에 이러한 파란 우산 1340개 만들어야 되고 노란 우산 176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제작 과정을 지나게 거친 이후에 1991년도에 요게 이제 실현이 됩니다. 참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업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서라운디드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있죠. 예, 이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다가 이제 설치한 작업입니다. 둘러싸인 섬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1980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1983년에 실현이 됩니다. 이 작업은 그래도 조금 기간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예, 한 4년 만에 이 작업이 된 거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빨리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이분들 작업이. 네, 마이애미에서 이 비스케인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11개의 섬들이 있대요. 근데 이 11개의 섬이 원래는 되게 쓰레기 섬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뭐 타이어라든지 뭐 매트리스라든지 뭐 버려진 배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있었던 되게 버려져 있는 섬들이었대요. 되게 작은 섬들입니다. 되게. 그래서 되게 작은 섬들인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 크리스토와 장클로드가 이 40톤 가량이 되는 이 쓰레기를 다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치워냅니다. 예, 다 치워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러한 작업 자체가 이분이 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 그렇죠? 이 환경을 보존하자, 우리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해보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스케인만에 있는 쓰레기 섬 11개를 선택했고 이 쓰레기를 다 40톤 가량 되는 걸 자기 사비를 들여서 치워내는 이런 과정 자체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두 예술가가 왜 이런 이유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의식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섬들 중에 4개의 섬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철새들이 이제 살고 있는 군락지였대요. 근데 이 철새들이 살고 있는 곳은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 철새들이 살고 있는 섬은 제외를 시키고 11개의 섬만을 이 분홍색 폴리프로필렌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분홍색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홍색 천으로 이 섬들을 감쌉니다. 예, 이 감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컷캐스트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이거 보시면은요, 아유, 장관이에요. 장관. 예, 이것도 뭐 크리스토 장클로드를 대표하는 그러한 좀 작업이죠. 근데 보통은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사진 하나 띡 보고 아마 이게 지나치셨을 건데, 이게 11개의 섬의 주변을 다 이렇게 분홍색 천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작업입니다. 예, 예. 이게 딱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단순해 보인단 말이에요. 섬을 그냥 11개의 섬을 쭉 이렇게 분홍색 천으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해서 크리스토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나의 수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련이라고 얘기할 때 떠오르는 화가가 있죠. 예, 바로 모네입니다. 모네. 예, 그렇게 유명한 우리 모네가 떠오릅니다. 모네가 말년에 이제 자기 지베르니 자기 정원에 자택에 머물면서 수련 연작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의 대표작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네 수련 연작에 대한 어떤 저 자신의 어떤 오마주의자, 자신이 수련을 표현한다면 나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그 전체 자연 공간을 하나의 수련 회화 작품처럼 만들어 버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크리스토의 은유처럼 우리가 이 작업을 다시 보게 되면은 완전 달라 보이죠. 예. 예, 이 사람이 수련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이게 와, 이 모네의 수련 연작을 실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또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토가 이 작품 자체를 기획한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수련, 그렇죠? 모네의 수련을 어떤 떠올리고 자신이 이런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련을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상상을 했고, 잔 클로드가 이제 그 크리스토가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한 미술적인 어떤 구성과 기획을 했다면 이제 잔 클로드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작품들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길어야 1주, 2주 뭐 이 정도만 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술가의 작품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듭니다. 예. 이게 또 이분들의 작업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2005년도 인터뷰에서 잔 클로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 작품을 소유하지 못한다. 관객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와 크리스토도 소유하지 못한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만들지 못한다. 표를 팔 수도 없고 작품을 팔 수도 없다라고 스스로 잔 클로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할 때 다 돈을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면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 뭐 그게 꼭 뭐 잘못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이 장클로드와 크리스토 부부에게는 자신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걸 돈 주고 팔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장클로드와 크리스토가 내가 예술가가 만든 사람이 소유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누구도 이거를 팔 수 없고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라고 입장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냥 그때 존재하고 있고, 단지 이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이 작품을 그 당시 때 실제로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고 시적인 이제 작품의 속성이다라고 저는 좀 봐요. 아름답잖아요. 예. 이게 아름다운 거죠. 좀 순수하잖아요. 네. 뭐 길어야 1주 내지 2주 정도 이제 딱 그 설치되고 다 해체돼요. 다 해체되는 그 작업을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거나 10년을 준비하거나 20년, 30년, 4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1주와 2주의 그 작업을 위해서. 예, 참, 네. 참 이런 것들이 참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참, 그리고 이러한 예술관을 이분들은 평생도록 진행을 합니다.
평생도록 이러한 작업을 이러한 뜻을 고유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작업은 이분들에게 절대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작업은 이분들에게 돈이 되지 않아요. 10원 한 장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작업을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도대체 그럼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이 작업 이후에 1975년부터 기획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10년 후인 1985년에 실현이 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폭네프 다리가 있죠. 그 폭네프 다리를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폭네프 랩드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폭네프 포장이라고 이제 작업이 나오죠. 이 작업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작업 정말 아름다워요. 이 작업도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이 폭네프 다리라는 거는 뭐 아시죠? 이 폭네프라는 자체가 불어로 새로운 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다리? 왜냐면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생긴 다리였대요. 1578년에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 근데 이 다리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번 무너졌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개축되고 증축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지금의 형상을 갖고 있는 폭네프 다리는 1850년대인가? 1800년대 중반쯤에 이제 지어진 게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폭네프 다리인 거고, 파리의 되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다리죠. 폭네프의 연인들인가? 그 영화도 이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한 거예요. 굉장히 파리의 상징적인 다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파리 폭네프 다리를 포장하자. 크리스토가 이러한 상상을 한 거예요. 이런 상상을 했고, 이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거는 장클로드가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작업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프랑스와 파리시와의 협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쓰였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1980년에 그 당시 때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 이 파리 시장의 허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당시 때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통령이었대요. 이 대통령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 때 이 두 정치인, 이 파리 시장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력 관계가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허가가 계속해서 지연되니까 크리스토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미테랑이 왕이 군주 국가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간 이 폭네프 포장이 허가가 됩니다. 허가를 하면서 이제 파리와 프랑스에서는 이런 허가 조건을 내세워요. 세 가지를 내세웠다고 해요. 파리시에서는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작업 중에 다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작업 중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서 이 작업을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작업 과정도 한 달이 걸렸대요. 한 달. 그래서 노란색 천. 이 노란색 천의 크기도 엄청납니다. 41,800 평방미터. 이 크기가 되는 천을 13km가 되는 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 폭네프 다리를 포장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작품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작업을 했잖아요. 75년부터 85년까지. 근데 전시 기간은 고작 2주뿐이었습니다. 2주.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작 2주만을 전시를 하고 이 작품은 전설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작업을 뭐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 천 제작하는데 천이랑 끈 조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작업하는 인부들,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거나 이런 금액도 엄청나죠. 쉽게 말해서 영화 제작할 때도 이 인부들과 이런 제작하는 거에도 엄청나게 수억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주만 해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이 작업을 뭐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때 이 작업 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들의 그 당시 때 작업을 2주 동안 본 프랑스 시민들과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예술가 부부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 장클로드의 이 작품의 어떤 핵심적인 이런 일시적인 속성들은
사실 그 백남준이 소속돼 젊은 날에 백남준이 소속돼 있었던 플럭서스의 예술관과도 굉장히 또 궤가 많이 맞닿아 있죠. 그렇죠? 그 플럭서스 하는 예술이 보통 이제 퍼포먼스라고 많이 얘기가 되죠. 예, 행위 예술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앉혀놓고 관객들 앞에서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퍼포먼스를 벌이죠. 예, 백남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피아노를 부수거나 뭐 바이올린을 부수거나 뭐 머리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머리를 쭉 그으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죠? 예, 제 이번에 책에도 이제 백남준 얘기가 담겨져 있죠. 이렇게 깨알같이 제 책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플럭서스의 예술관을 보게 되면 되게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플럭서스 선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 미술 작품들이 상업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 비판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예술 작업 자체가 상업화가 되지 않고 돈 주고 팔 수 없게끔 만들고 싶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채택한 게 일시적인 퍼포먼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있는 것도 그 당시 때 그 작품을 본 관객들,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했던 퍼포머 예술가들, 그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사진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밖에 기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와 동일한 속성의 이제 모습들이 바로 이 크리스토와 장클로드의 예술에서도 그대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토가 실제로 이 백남준과도 연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크리스토가 잠깐 이 독일에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백남준이 플럭서스 활동을 할 때. 그래서 백남준이 샀던 피아노를 빌려가지고 크리스토가 이 피아노를 또 포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그 작업을 다시 뺏어와요. 왜 내가 산 피아노를 네가 왜 작품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뺏어와가지고 그 포장되고 페인트 칠한 걸 다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또 백남준이 해서 자기 작업물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이제 있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크리스토가 이런 일시적인 그 포장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좀 생각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이제 독일에 체류했을 때 이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예술관들이 크리스토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술관이 굉장히 완전히 동일하게 이제 그 연결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